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측 상봉단 89명은 동행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북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면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인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전 8시 30분에 숙소를 떠났죠. 지금 이제 고성 CIQ를 도착을 해서 출경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소식까지 방금 전에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글쎄요,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인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21번째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과거하고 좀 달리 의미가 있다면 예.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예.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전환적인 시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산가족도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산가족들이 지금 80대 이상 고령자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 명씩 돌아가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사실 10년 이 안쪽이면은 사실 모두 돌아가셔서 이 문제는 논의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한반도의 이런 변화 상황과 더불어서 이산가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봉은 매우 남다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그렇군요. 예, 방문 규모와 관련해서 사실 최종 선정이 돼서 북측에 통보된 인원보다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몇 명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애초에 우리가 남북이 첫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을 때는 남한에서 35가족, 북한에서 30가족, 소규모로 1985년도에 한번 행사를 치른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금 정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0명을 대상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가족들을 선정해 왔는데요. 예. 21번째를 맞이해서는 이번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추진을 했는데 89가족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가족이 금강산의 티켓을 받고도 그리고 버스에 오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실제로 만나려고는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만남의 필요성을 나중에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도 비슷한 상황은 벌어졌지만 당시에는 97가족이 당시에 현장에 초청장을 받았었는데 한 가족만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9가족이 행사를 직전에 눈앞에 앞두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런 통보하는 등 아무래도 이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행사 진행에도 여러 가지로 장애 요인으로 앞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9가족이 이제 사흘 동안 북측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럼 그 사흘 동안은 총 몇 차례 좀 만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 통상적으로는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6차례 만나고요. 총 시간을 재봤자 1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65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난 가족을 불과 이렇게 눈앞에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11시간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도 당시에 베를린 장벽으로 동독과 소독이 나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가서 무려 40일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분단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산가족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짧고 이 밀린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그 추억과 회한과 앞으로 했던 인생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하다는 것이 모든 그 이산가족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제 이관세 전 차관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문제만큼은 좀 제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가 되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좀 아무래도 여론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 교수님께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과거에 준비를 해보셨고 직접 또 추진도 해보셨는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거 행사가 다른 점, 말씀하신 우리 문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행사 준비 과정에서? 뭐 대체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과거에는 객실에서 가족끼리 그 점심을 먹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그것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딴 건 없고 뭐 불편한 사람들의 통행 검사를 버스에서 직접 뭐 하고 따로 절차를 안 밟는다든가 큰 뭐 이 대차는 뭐 없습니다만 뭐 하여간 11시간 정도 6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서 근데 이번에 하여간 객실 중식이 생겨서 가족끼리 만 이렇게 식사를 하고 뭐 공동 중식 이런 건 뭐 늘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뭐 한다는 것이 조금 변화인데 이 정도 변화 갖고는 안 되겠죠. 네. 그동안에는 왜 이런 행사를 좀 마련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거는 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항상 남북 관계 상황 또 정치 군사적인 문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남북 관계가 원활치 못하면 사실 인도적인 문제, 이 문제는 남북관계나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별개로 사실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잘 안 되면 이산가족 문제, 모든 대화 뭐 이런 것이 중단됐었는데 앞으로 뭐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치군사적인 거 또 남북관계의 어떤 상황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별도로 뭐 지속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가 남북 간의 합의하에 만들어졌고 거기서 상시 상봉하고 상시 뭐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특히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합의가 됐지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많은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개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군사적인 문제로서 DMZ의 비무장지대와 뭐 초소를 없애고 군사적인 문제까지 협의가 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 이산가족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틀과 새로운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단이 동해서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 출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 쪽에서 입경 절차도 밟게 되잖아요. 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히 인적 사항만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보면 조금 이게 출발 과정에 심사 과정이 좀 순조롭지 못된 부분도 있는데 뭘 보는 겁니까? 양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목적 이런 것들을 적시한 비자, 여행 비자를 이제 제시를 하고 우리 남측 관리소에서 먼저 이걸 확인을 해서 결국은 출경을 시켜서 일단 비무장지대를 통과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금강 통문을 통해서 군사분계선을 가서는 결국 이제 북한 측에 또 선도 차량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악산 콘도에서 금강산까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뭐 80km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와 또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북한 땅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과거 전쟁을 경험했거나 대부분 이번에 이산가족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제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변화나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창밖을 좀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감에 젖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과거 한때는 우리가 그 북한 땅에 진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많이 지나가는데요. 사진 같은 거 찍을 경우에는 차량을 세우고 검문해서 결국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를 압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라졌고요.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고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 그 차에서 내려서 북한의 출입국 사무소 그러니까 CIQ를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또 장기간 기다리다가 다시 버스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고령화된 이산 가족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이런 점을 유발을 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직접 버스 안에 올라와서 간단하게 약식행위로 검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배려가 이제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 참여하신 분이지만 과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지만 여전히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봉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최고령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백성규 할아버지인데요. 101세니까 1917년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3.1운동 전에 이제 태어난 세대인데 모든 그 민족의 분단과 또는 질곡의 역사를 다 겪으셨던 이런 분인데 본인이 그 꿈에도 그리는 이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본인이 만나고 싶은 그 가족들은 죽고 이제 그 딸과 며느리가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할아버지가 본인은 이게 돈은 없지만 준비를 별로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여름 옷, 겨울 옷, 네이 그리고 신발을 30켤레를 준비를 했어요. 이 30켤레의 그 당사자들이 다 누군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주고 싶었던 사람 하나하나가 얼굴이 떠올랐던 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치약 칫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크고 사치스러운 선물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선물한 거를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어떤 가장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유관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딸을 지금 보러 만나러 가는데요. 선물을 보니까 또 양갱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양갱이라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먹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67세 할머니 딸을 위해서 준비했다니까 참 의아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과자나 이런 서양식 이런 그 음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사연 하나가 이렇게 매우 간절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89 가족들 모두에게는 우리 한반도의 이런 분단의 역사가 압축이 되고 이들의 가족사가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 기자는 여러 차례 이제 남북 이산 가족 행사에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뭐 선물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남측 북측 다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제한된 물품 품목이 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방금 음식물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전해줄 수 있는 물품들은 다 전해줄 수 있는지요? 네, 2002년도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요. 하이라이트가 결국은 이제 선물입니다. 결국은 6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짧은 시간 동안 6차례 만나서 돌아서는데 뭔가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선물을 하는데 한때는 이게 시대적인 변천사하고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을 주는 또 상황이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사치품, 그러니까 옷이나 의류나 또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물건들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과일 중에 제주도에서만 나는 북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한라봉 같은 걸 또 준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관점이 다 틀려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북한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념적인 이런 뭐 서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선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산가족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제한되는 그런 고가의 사치품들은 대부분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금 뭐 이런 사치품 같은 것들은 지금은 또 제한이 된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9월이 되고 9월에는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8월 말 정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구절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쯤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될 겁니다. 지금 북미 간의 그 실무 간의 여러 가지 그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 실무 협의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6월 12일 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사실 3차 방북 때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차 방북에서 나름대로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다면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평화협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또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핵 리스트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접점이 찾으면 그 이후에 또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환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욱이 그 사이에 보도가 나와서 보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의 또 방북도 있고 막 이래서 또 유엔 총회가 9월 18일부터 있습니다. 또 9월 13일부터는 러시아에서 동방 포럼이 있어서 또 각국이 또 모이고 이 9월 달에는 너무 이 모임 회합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 한반도 문제가 정상들 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논의가 수시로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석님께서 이제 여러 외교 일정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문 기자, 그 볼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1년 내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 시킬 수 있는지 좀 재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세 번째 방북을 했을 때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 측과 굉장히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놓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에 핵 물질과 그 시설들의 이제 목록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종전 선언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전제 조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번에는 만난다면은 사실 세 번째 방북에서는 못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내서 돌아온다면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한다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비핵화 문제가 1년 안에 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1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이 미국과 합의를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를 이뤄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단추가 어떻게 꼬이냐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가져오느냐가 결국은 비핵화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가늠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의제로도 논의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또 남북 간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9월 달에 여는 걸로 현재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를 좀 피해서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전에 갈지 또는 그 이후에 갈지는 현재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북한이 이런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남한과 한국과 그런 미국 간의 한미 간에도 굉장히
공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회담에도 굉장히 큰 좋은 마중물 또는 촉진제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예, 앞서 시진핑 주석 방북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만남 혹은 국제사회와의 만남을 하기에 앞서서 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의 접촉이 늘 있었거든요, 앞서. 이번에도 이제 구구절 때 시 주석이 방북을 하게 되고 나서 그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 시 주석과의 만남이 우리 3차 정상회담에서의 좀 어떤 의제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지금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이게 다 연동이 돼서 연계가 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 폼페오 장관의 그 방북의 결과가 또 시 주석의 방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중국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미국에게도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할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그 일을 전후로 해서 시 주석이 방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상당한 그 영향을 줄 것이고 관심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미중 간에는 그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미중 간에 상당히 그 대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통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체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뭔가를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완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소장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